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페드 연준 이사들 가운데서도 엇갈린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또 번복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좀 느긋한 입장을 보였었던 디지털 달러화가 공식화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통상적으로 통용되던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 가상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3다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현지 시간 월요일 증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이사항 중심으로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네, 많은 그 시청자분이 네. 왜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사전이든 사오든 왜 안 하냐 이렇게 네.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인데요. 누차 말씀드리는 한국과 미국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한미 이렇게 정상회담의 결과로 그 나온 것을 보면 가장 이슈가 됐던 분이 반도체 배터리 많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결과가 끝나면 합의가 되고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방송들을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와 이택 상생 관련해서 이쪽 파트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랬는데 어제 우리 그 국내 증시에서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는 이거는 결과는 앞으로 시작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단순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이 내용으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동안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업종에 대해서 강하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하게 추천했던 시각이 어제 하락하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하는 이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이렇게 양국에서 보면은 사실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도 구체적인 사항이 뚜렷하게 방송에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한국경제TV의 그 위상도 있고 해서 보다 더 내용이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면 시간이 경과했어도 이 문제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관심됐던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역시 그런 감을 느껴서 그런지 어제 주가가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의 그 특이사항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테이퍼링은 위기 극복의 그 정상적 과정이다 하는 그런 것이 그대로 그 반영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그 말씀드리면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려가 나온 것은 이렇게 4월 의사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사항입니다.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의 그 발언이라든가 해서 발언 하나로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됐다든가 그리고 경기적 측면은 그때그때 지표가 발표될 때 경기는 사이클 문제거든요. 사이클 문제이기 때문에 지표가 이렇게 오늘 좀 적게 나왔다. 경기의 그 과열 우려가 둔화됐다. 인플레 우려가 낮아졌다. 그다음에 기술주가 올라갔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라는 것은 선행과 동행과 후행 지표가 있어서 서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경제 지표로 경기가 둔화됐다. 경기가 호조됐다. 이런 얘기는 자의적 해석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경기 순환 국면이 있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누차 말씀드린 테이퍼링은 증시 악재는 안 되냐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위기가 극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이렇게 종목이라든가 주도 업종이 바뀌겠죠. 그런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려가 나온 것이 4월 의사락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요. 경기 회복이니까 경기 회복 과정에 금융 돈을 환수한다는 거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시사에도 불구하고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흥국들은 미국에서 테이퍼링 우려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금리, 저물가의 혜택을 받아서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좀 올라간다 하면 자연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에 부담이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한국의 증시가 무슨 인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증시에서 하루아까 엇갈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우리 주가가 하락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가가 하락하는 게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매도해서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주가가 하락하는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그것도 달러계 자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도의 모습이라든가 일본의 모습에서 매도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학개미분들이 현명하신데 동학개미들이 주도해서 우리 주가가 떨어졌다면 인도가 그다음에 대만이 일본이 어쩌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주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달러계 자금들이 주도하는데 이런 자금들이 일본이 코로나에서 어쩌고 그다음에 인도가 코로나에서 어쩌고 대만이 무슨 어쩌고 이렇게 해서 달러계 자금들이 영향을 받을까 하는 이 측면은 우리 주가 하락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꼭 좀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의 주체는 한국경제TV에서 연일 말씀드렸습니다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 문제 여기 이제 우리 그 작은 정피디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일관적으로 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매도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동학개미는 일본 증시에 영향을 받고 인도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저도 이것은 우리 동학개미들이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 분석도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매도 주체는 달러계 자금들입니다. 이게 일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하는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채 금리가 하락한 거는 인플레 우려가 브레이너 이사가 이렇게 발언이 완화됐다 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보다 근본적 요인은 최근에 국채 금리는 수급 요인에서 많이 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그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 확충안에 2조 2,500억을 1조 7천억으로 내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국채 공급에 대한 이렇게 부담과 증세 부담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그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들이 올라간 이유에는 미국에서 사실 그 트럼프 정부에는 골드만삭스가 영향이 컸었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블랙록에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에서 기술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낙관적 반응을 한 것이 가장 나스닥 지수를 상승했던 요인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미래 기대수익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앨런이 주도하고 있는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해서 사실 그 2조 2천억에 지금은 이것까지 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많이 회복되니까 테이퍼링 얘기하니까 이거 뭐냐 정책이라는 건 그때 현상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조 7천억 달러 내리겠다. 오케이?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 줄어드는 거죠. 증세 부담 줄어드는 거죠. 국채 금리 안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 발언과 함께 경기가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플레라는 테이퍼링 부담은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부담이 완화됐다 높아졌다. 이거에 따라서 사실 그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미국의 증시처럼 러빈 후드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하루에 지표가 완화됐다고 해서 주식을 더 사고 하루에 지표가 올라갔다 해서 주식을 팔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많겠느냐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인플레 부담이 완화됐다면 국채 금값은 왜 올라갔을까 하는 이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상의 이런 요인을 이렇게 아까 서 이사께서 지적하지 못한 요인을 보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관심 가져볼 내용이 마침내 미국이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초에는 좀 신중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검토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오늘 네. 브레이너 이사에 대해서 발언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브레이너라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은 페드 이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제롬 파월이 네. 제롬 파월이 내년 2월에 교체가 된다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아마
페드의 그 차기 총재로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전문가분이 작년 그 5월 달에 디지털 위안을 도입하다 보니까 정기 디지털 위안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검토가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 하는 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페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그때 인터넷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소위 사이버 금융. 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디지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그때부터 사이버 공간상의 경제활동이 올려졌을 때 통화정책이 오프라인에 주가됐던 통화정책의 이렇게 내용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측면에서 사이버와 관련된 통화정책의 그 통화량 지표라든가 통화정책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페드 지금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의장이 있을 때부터 브레이너스가 주도돼서 중국보다 앞서서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뒤늦게 서둘러서 디지털 그 통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연구 검토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근데 왜 지연됐을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이렇게 됨에 따라서 실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가상화폐라든가 디지털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하시는 입장인데요. 바이든 정부 대체로는 왜 페드 이사 간에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오락가락할까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페드 내 이사들이 트럼프 키즈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아직 교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돼서 지금의 현실적 시각을 인식하는 인사들은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입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면면을 한번 보면 파월 의장은 굉장히 욕을 얻어많이 막죠. 인플레 문제라든가 고용 문제라든가 제닛 앨런 재무장관과 입장차가 나고 제닛 앨런 쪽으로 이렇게 감에 따라서 파월의 교체 문제가 사실 빨리 조기에 검토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파월 의장은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종전에 신중한 입장에서 최근에는 아주 급진적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 여름철에 디지털 달러의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죠.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카나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달러를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 달러 패권에도 서두르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이런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디지털 통화를 실질적으로 연구를 주도했던 브레이넌 회사 차기 페드의 총재로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식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이 디지털 달러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과 실제 연구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도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현직 의장 파월 교체가 된다면 차기의 총재가 네. 같이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디지털 달러 도입을 공식화했다 하는 쪽에 평가가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전의 느긋한 입장에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도 궁금한데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었습니까? 시청자는 잘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디지털 달러를 트럼프 개인적 문제로 해서 도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상생활에서 전부 결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디지털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커도 지금 법정 통합을 지갑 속에 가지고 되지 않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화폐 생활하는데 저저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도지코인 같은 이러한 국가가 공식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급진전되고 있죠. 아시겠습니다는 결제통화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결제통화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선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금융상품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버드의 케너스 로커프 교수는 현금 없는 사회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디지털 달러가 도입되기 전에 급진전되다 보니까 이걸 페드 입장에서 통화를 관장하는 페드 입장에서 방치하겠느냐, 방치할 수 없는 단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의 IRS라든가 이런 쪽에서 세금에 소득원을 포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탄로소득, 부정부패가 많다. 그것도 기업 권력이 많은 사실 일론 머스크라든가 저런 이런 분들이 사실 이거에 탄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화합의 도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IRS가 미국의 국세청이 $10,000 이상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측에서 공정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저기 있는 사람일수록 법이 규제가 되지 않다 하세요. 거기에 법망을 피해서 탈루라든가 부정부패 수단을 되는 것을 방치해야 되겠느냐. 이건 좀 제도권에 흡수해줘야 되지 않느냐. 함께 두 번째로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입장이 변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밸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는 밸류 대비해서 시장의 수급에서 서프라이 디맨드에 사실 그 밸류 대비해서 높냐 낮냐 이게 이제 투자의 기본인데요. 밸류 부분이 많은 사람이 평가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루비니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서 밸류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이고 또보다 폴 크루만 교수는 오직했으면 마교, 미신, 이단교로 부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머스크라든가 캐시우드 같은 이런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국민들의 재산이 전부 거기 몰려가 있는데 아주 성능한세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미국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드 이코노믹스입니다. 마교다, 마교다. 미신교다는 마교다. 이런 것을 시장,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했을 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의 취업 선서라 입장에서는 머스크라든가 캐시에서 밸류가 명확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한 사람 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국민의 재산이 움직이는 저분을 방치해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디지털 통화 문제에 대해서 공식화하게 된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에서도 나타났지만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도 미국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작년에 5월 1일 날 디지털 위안화 우리가 방송에서 특집 방송도 하기로 했습니다는 네. 도입한 지 1년이 이렇게 됐는데요.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5월인데요. 항상 중국은 5월 달에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실행에. 네. 그래서 2015년에 IMF의 그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SDR의 5개 준비 통화도 5월 달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2015년 같은 해 이런 문제에서도 대부분 다 중요한 것을 그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위안화도 작년 5월 달에 도입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중개 경제 정책은 인민과 군대와 같이 합쳐서 이렇게 결정하는 행사가 3월 달에 전인대랑 양해대라가 있죠. 여기서 결정하면 실행료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밑에서부터 나운업 방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최종 제가가 되는 이런 입장인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위에서 먼저 정하고 실행 계획을 해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5월 달에 중요한 계획이 많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위안화, 디지털 위안을 빨리 도입했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진핑의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AIB라든가 이런 총을 통해서 오프라인상의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계획을 굉장히 했는데요. 이게 오프라인상에서는 잘 먹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디지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의 위안화 국제화 문제에 시진핑의 정책 입지를 약화시킬 만큼 표진했던 이런 문제를 보완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통화의 그 주도권을 확보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야망이 이런 측면이 나온 상태에서 작년 5월 달에 디지털 위안을 도입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년이 정도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상하이 시범도시 이외에 상하이와 상점에 이렇게 디지털 위안을 결제 통화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이제는 디지털 위안을 법정화폐, 법정화해서 인정했다, 사실상 인정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에서 이제는 수도의 그 상하이에서 디지털 위안을 3년까지 이렇게 통용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국가가 공식적으로 미국과 관계를 생각해서 법정화폐 여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중국 내부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한 거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가 돼서 이제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밖에 통용되는 국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를 오프라인에서 추진했던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국에 이탈했던 국가 이쪽에 사실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원화 결제 수단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사실 미국과 대응해서 첨단 기술에 앞서서 막대한 외환보기를 사용해서 사실 세계 국가의 해외 자원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했기 때문에 요 정부에서는 결제 통화의 중개 통역력,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의 그 밖으로 사용할 때는 길을 닦아놨던 위안화 국제화 길을 닦아놨던 스리랑카, 파키스탄, 터키 등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중국 밖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원자재를 확보했던 국가 이 통로의 결제 통화를 사실상 위안화 이렇게 디지털로 더해서 밖으로 사용하는 거다. 그만큼 디지털 위화에 빠르게 해외권 기초통화 야망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브레이너 이사가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국제 표준으로 하는 방안도 동아르게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결제 통화 베이스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네. 앞으로 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페드에서 이렇게 여름철에 발표할 때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는 이렇게 서로가 연계성이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스탠다드가 겸해서 사실상 사실상 그 기축통화의 피벗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이너 이사가 말씀했기 때문에 기축통화에 대해 중심선이 사실 결정되는 상태에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통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고평가되냐 저평가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오프라인 방식에서 이렇게 보면 통화가 고평가되 저평가되냐 할 때는 사실 1973년 이렇게 6개 통화에 대해서 했던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죠.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이 문제가 아직 평가하는 대상인데요. 이제는 디지털에서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고평가네 저평가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디지털 달러 같은 국제 표준화 방식이 스탠다드 방식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방식이다 하는 측면인데요. 이거 마련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주도권을 하겠다는 네. 측면에서는 이 1945년서부터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되면서 글로벌 시니어리티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 디지털 통화 시가 되면 달러가 글로벌 디지털 통화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가 되면 여전히 기축 통화 야막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디지털 통화 시에서 기축 통화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브레이드너드 이사가 디지털 달러화를 지금의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세계 중심 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망을 비췄던 만큼 중국에서도 좀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네. 왜 그러냐면 항상 시청자분이 지금은 국경이 없다. 경제 측면에서 국경이 없다. 피벗 스테이트. 중심축의 경쟁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중심축의 경제에서 자 지금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 가치 사슬의 중심축을 중국에 두겠다는 거죠. 중국에 두겠다. 그러면 가치 사슬은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국가의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체인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통화의 국제화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각국이 발행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간의 서로가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그 시진핑 정부도 세계 가치 사슬의 공급망을 이렇게 공급망의 중심을 중국에 두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비축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이렇게 결제 통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바이든 정부는 어떨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벗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피벗 스테이트 입장에서 자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의미가 갖게 됐던 국경을 전제로 한 트럼프는 국경을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G7이 약화됐고 대서양 동맹이 약화됐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피벗 스테이트 경쟁이다 보니까 자 G7 복원 다음 달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여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G8국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observer 형식으로 초청 형식이 되고 G7의 정식적인 국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달에 영국에서 오프라인 상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G7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서양 동맹을 통해서 유럽과의 각종 선언에 바이든이 강하게 대서양 동맹을 좀 허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존의 동맹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데 있어서는 한국만 우대한 거냐? 한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하겠다는 상태에서 한국의 문제가 같은 각도로서 검토된 겁니다. 우리의 그 보도하는 좀 우리의 그 입장의 해석과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 연결될 수 있는 경제적 문제가 아시겠으면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입니다. EPN이죠. 그래서 인도와 대만과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과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이 그동안 안미 경쟁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안미 경쟁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미 경쟁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중국 북한 문제를 생각해서 중계 편향적이니까 사실 지리적 기책에서는 자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가장 동아시아 경제 협력 네트워크의 가장 중심점이 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안미 경쟁으로 중국에 편입되지 않았은 편향적인 시각을 갖지 않았다면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기가 막힌 국기에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감각을 이제 이렇게 읽지 못하는 일부 청와대 이런 그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흐름에서 너무 북한 문제를 생각해서 중국 쪽의 경제로 편입되다 보니까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일본이 축이 됐던 겁니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자, 중국과 마찬가지로 피벗 때의 세계 가치 사슬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가치 사슬을 미국에 두겠다. 그러면 결제 통화 방식에서도 디지털 그 달러를 도입하겠다. 똑같은 각도죠. 이런 과정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네트워크 충돌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충돌 문제니까 자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일환화가 디지털 달러 간의 기축통화 이런 간에 서로 선점을 하기 위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브레이너의 이사의 그 발언을 토대로 해서 세계 그 기축통화 새로운 방식의 환율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달러화를 과연 어떤 형태로 발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브레이너드 이사는 중국인민은행과 마찬가지로 CBDC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일론 머스크가 오늘 브레이너 이사 이후에 가장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거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여기서 그렇습니다. 자, 중국은 애초부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방식입니다. 작년 5월 달에. 그래서 지금 상태 중국 입장에서는 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중앙은행이 새로 하겠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가상화폐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2017년 9월에 했고 이번에 다시 재차 확인했지 않습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지털 달러가 트럼프 정부에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민간 차원에 앞서갔거든요. 민간 차원에 앞서서 결제통화, 금융상품도 나오죠. 현금 없는 사회도 되죠. 이런 상태에서 자 탄루소득도 제도적 문제가 검토되지 않으니까 탄루소득도 나오죠. 부정부패도 되죠. 밸류가 없으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한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국부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만큼 민간 차원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저 가상화폐를 흡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새롭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중국처럼 이렇게 도입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캐시우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오늘 반응했던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통화 달러를
영국에 주도했던 브레이너 이사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 중앙은행에 새로 발행하겠다. 중앙은행에 새로 발행하겠다 하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방안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발행에 대해서 연구 용역해 주겠다. 이건 뭐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오늘 아침에 보도 기사로 쭉 나왔습니다는 얼마나 이렇게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뒤처진가 하는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은행 입장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이렇게 검토는 대환경 어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는 이 연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 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발행 기간을 민간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발행 기간을 민간으로 맡겨놓으면 지금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개 한 마리 그리는데 20분입니다. 쭉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지금 10,0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해죠?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 한 나라의 경제에서 윤활 역할을 하고 있는 돈 문제, 통화량 문제가 민간에 맡기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을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가상화폐 비트업 간에 이렇게 서로 교환 비율, 이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문제를 설정. 근데 이게 사실상 10,000가지, 20분 만에 이렇게 뚝뚝뚝 나와서 던지는 문제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 문제가 될 것이냐.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10,000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통화량을 제대로. 자, 우리가 통화량 상치할 때 우리 전 앵커도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M1, M2 이 총 이름이 아닙니다. 네. M1, M2, M3 이렇게 되죠. 그런데 M4서부터는 안 됩니다. L1, L2, L3, L3 콰이자이 머니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통화량이 자 지금 뭐냐면 전 앵커 지금 어디 사시죠? 뭐 이렇게 해서 강남에 어디 사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강남에 어디 사시래 그 지역에 지역화폐를 만든다. 지역화폐 이게 콰이자이 머니거든요. 준화폐 합니다. 이거 인정할 것이냐, 통화량이 산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그 지역만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국민들께 통화량을 인정합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민간 차원에서는 이렇게 앞서갔지만, 먼저 갔지만 브레이너 이사라든가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의 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활동의 유난 역할을 포착해야 우리가 보면 예측도 가능하고 경제 현상도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방식을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캐스터분 아마 박찬희 캐스터가서 이렇게 전해준 거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에서 브레이너 이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있던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부정적인데 엄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그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다. 자산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측면은 요 딥버그, 캐시우드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어머죠. 이분은 아마 브레이너 연준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캐시우드가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요.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페드가 디지털 통화를 CBDC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나 캐시우드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자산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중국과 비슷한 입장이죠. 민간 차원의 가상화폐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다. 보유도 금지하겠다는 입장과 비슷하다. 그림 뭐냐? 비트코인을 비롯한 도지코인에 대해서 가장 앞서서 사실 많은 이익을 항수했죠. 1사분기에도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3천억 이익에 1,100억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뭐 기업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사분기에도 도지코인 팔아가지고 저기 테슬라의 실적에 많이 메꾸고 했다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결국 머스크가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머스크는 앞으로 법정 화폐 이게 디지털 달러를 폐지하겠다. 무역론을 제시한 겁니다. 앞으로 달러, 법정화폐는 이렇게 필요 없다 하는 달러 폐지 무역론을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쭉 추종 세력이 있었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지코인 같은 추종 세력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한 가지
도지코인이 제가 볼 때까지도 17%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요. 지금 도지코인이 지금 아마 0.30달러 뭐 30센트 대일 겁니다. 네, 35센트 정도 그렇죠? 네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17% 이렇게 상승했다 하면 굉장히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베이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금만 올라면 17%, 18%입니다. 18%입니다. 도지코인 한때 갈 때는 0.70센트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지금 0.35죠? 이게 한때 네. 저게 70센트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달러까지 가겠다는 입장이 나온 때에 비해서는 아직도 절반 토막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훼손되면 신뢰가 무너지면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일론 머스크 당신 나가라 하는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입장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페드가 디지털 달러 발행을 공식화함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게 될 텐데 과연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히 이게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네. 지금은 이제 유럽은 대부분 다 디지털 그 유로에 대해서 도입 방침이 돼 있습니다. 예. 일본의 스가 정부는 이렇게 제일 먼저 디지털 변화를 도입했을 때 사실 그 이전에 이렇게 디지털 엔화에 대해서 도입 네. 방침이 지금 스가 정부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서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엔화의 도입 주체는 네. 스가가 아니라 구로타 하루요코 합니다. 근데 이 구로타는 사실 누구냐 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이죠. 일본은행 일본에. 총재인가요? 네. 그래서 서로가 그 갈등 빈제기 때문에 이 실행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영역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빨리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해서 디지털 원화를 언제 발행할까? 국제사회 시각입니다. 국제사회 시각은 현재 그 이렇게 사실 그 금통위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 훌륭하십니다. 전공 분야가 다릅니다. 근데 디지털 그 원화라든가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그래서 새 정부 출범 되게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 원화 그 이제는 좀 디지털 원화가 도입하는 문제에 상당히 좀 어렵고 이렇게 보이고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감하게 합니다. 국제사회 시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준이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과연 달러 가치와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